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를 참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좀 별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또 인문 저술을 이렇게 쓰게 되어서 작년에 좀 전에 소개를 해준 이제 그런 책들을 내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오우아라고 나는 나를 벗삼는다 이제 이 책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또 이제 고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주 전공이라 할 그 열하일기에 대한 어떤 소개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고민수 선생님 글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인문적으로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훨씬 더 이렇게 잘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 이제 글쓰기를 하려면은 여전히 배울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늘 어쨌든 어떤 인연이 돼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꾸 저는 인연이라고 하는 거 자꾸 생각이 이제 깊어지는데요. 이번 이제 강좌를 큰 주제로는 이제 동아시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문학 파트를 한번 이야기를 해 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그 들려드릴 거는 좀 전에도 열하일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열하일기를 이해하기 위한 이제 큰 밑그림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인 그 동아시아 문학 이해하는데도 이제 주제와도 많이 부합을 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20세기에는 그 나라가 강대국이냐 선진국이냐를 가늠하는 그 잣대 중에 하나가 뭐 군사력, 경제력, 뭐 이제 이데올로기의 시대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었다면은 21세기는 이제 이 문화의 세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적인 힘이 되게 이제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 민족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문화가 있느냐의 여부가 이제 되게 그 나라 국민에게 그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독일 하면은 괴테가 떠오르고 뭐 있어요. 뭐 영국 하면 셰익스피어, 뭐 중국 하면은 정말 많아요. 사실 일본만 해도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좀 뛰어난 문화가 있느냐? 물론 그걸 억지로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고전의 인물을 떠올리라고 한다면은 사실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탁 뭐가 떠오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고전의 위대한 인물, 고전. 아마도 일단 쌍두마차가 있으니까 한 분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우리 저 거북선 만들어서 이제 왜적을 물리치신 그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은 사회 정치적인 맥락의 이제 느낌이 강하고 문학이나 문화 방면에서 혹시 떠오르는 고전의 인물들 있나요? 지금 딱 떠오른다면 추사 김정희, 예 맞습니다. 추사 김정희도 뭐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알려진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는 추사보다는 좀 더 대중적으로도 알려지고 조금 더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분을 꼽아야 되지 않나? 누굴까요? 네? 신윤복 화가. 근데 화가는 사상가는 아니니까. 이황. 네, 그렇죠. 저는 사실은 맞아요. 지금 다산을 원했던 건데 뭐 아니 태계와 율곡도 맞아요. 이제 조선 시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리학, 유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자 성리학이잖아요. 그래서 퇴계와 율곡 선생이 어떤 그런 유학의 종장이다 보니까 이제 집회에도 나오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인물을 갖다 집회의 모델로 등장을 시킨다면은 오히려 다산이 될 확률이 저는 더 높을 것 같은데 이제 아직은 우리가 20세기 뭐 중반까지만 해더라도 유학의 자장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퇴계와 율곡 선생이 이제 어떤 집회의 모델로서 계속 자랑스럽게 남아 있는 거고 이제 다산 아마 정도 떠오를 텐데 연암 박지원은 뭐 어쨌든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죠? 알고는 계신데 어느 정도 알고 있냐라고 아마 여쭤본다면은 뭐 실학자, 그죠? 열하일기의 작가. 그래서 뭐 허생전, 호질 뭐 이제 이 정도로 알고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뭐 꼭 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연암 박지원이라는 인물은 어떤 세계적 수준의 문호와 좀 이렇게 겨루어도 이렇게 별로 뒤처지지 않는 그런 깊이 있는 인식과
어떤 또 문학적인 그런 어떤 능력과 또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열하일기는 뭐 고민숙 선생님도 이제 세계 최고의 여행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나라 여행기를 많이 읽어보질 않아서 이게 정말 세계 수준의 여행기인지를 알려면 다른 걸 읽어봐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미치진 못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다른 문학 작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뭐 비교를 불허하는 그런 족탈불급의 그런 어떤 이제 뛰어난 어떤 성취를 가지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 고전의 거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고전이 나아간 문학과 사상과 문화와 정치 경제를 비롯해서 그 모든 것의 가장 정점에 이 열하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하일기뿐만이 아니라 연암의 산문은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중세 시대에 이런 중세의 사유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유를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좀 놀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세한 거를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그 열하일기까지 닿는 그 어떤 전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전의 문학에 있어서는 한중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세의 우리 지식인들이 이 세계의 어떤 그런 문명을 이해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중국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 뭐 가지를 않았고 뭐 아메리카 존재 몰랐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 12번의 통신사가 갔습니다. 근데 이 중국은 1년에 서너 차례 정말 많이 갔고 또 이제 이 18세기 중후반 이후에 이 건륭 시절인데 이 건륭제 때는 그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어떤 그런 10대 그러니까 그 북경이라는 도시는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부강한 그런 이제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를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열하일기 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이제 한중의 문제를 이해를 해야 또 제대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 오늘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설이 너무 좀 길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제가 이렇게 살짝 들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되게 자주 잘 해주신다는 말을 듣고 제가 좀 반가웠습니다. 이게 좀 질문이 좀 많아야 이게 이제 그래도 이렇게 뭔가 들려드리는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저를 당황하게 하거나 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질문을 해주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어떤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배우게 하니까. 그래서 가감 없이 중간에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좀 혹시 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또 따로 질문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좀 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누가 붙인 걸까요? 네, 맞아요. 이제 잘들 아시네요. 칼 세이건, 코스모스의 그 저자인 칼 세이건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인류 최초의 그 뭐 인공위성인 보이저 맞죠? 저는 이제 과학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보이저 1호가 이제 저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다가 이게 사실 칼 세이건의 요청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향해서 돌아서서 한번 이렇게 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그렇죠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여기 이제 바로 그 지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칭을 이제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붙이고 이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은 좀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는데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그런지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인상 깊어요. 왜냐하면은 저 사실은 여기는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은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은 어쩌면은 이제 이 공간이 우주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있는 만약에 지구를 그리라고 한다면은 이 먼지보다 더 작은 크기잖아요. 그래서 저 먼지보다 작은 크기 안에 지금 이 인류사가 계속 전개해 왔고 또 지금 7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점도 안 되는 곳에서 살고 있고 그 안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전쟁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면 살아가잖아요. 그럼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다투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이제 무상해지고요. 거꾸로 저 점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 안에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무수한 우리 인생사가 다채롭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제 거꾸로 생각했을 때 연암이라는 인간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의 진짜 뭐 보이지도 않는 점처럼 생각하는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바라보고서 그거를 이렇게 다채롭게 이렇게 이제 펼쳐간 인물인데, 사실 오늘 제가 열알기를 통해서 할 그런 이야기의 중심 주제도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열알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것에 닿기 위해서 먼저 한번 이 그림을 편안하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 연암 박전에 대해 주저리 말하기는 어렵고요. 딱 두 개만, 물론 제가 읽기 자료에는 네 분의 어떤 이야기가, 네다섯 분의 이제 쓴 이야기가 있는데, 구한말의 저 연암집을 최초로 간행한 창강 김태경이라는 분이 우리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특기할 만한, 가장 색다른 거 세 가지, 가장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세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퇴계율곡의 도학, 그러니까 성리학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조선 시대는 성리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종장인 퇴계와 이제 율곡을 꼽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용병, 전 뭐겠어요. 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치기는 했지만 저쪽이 아니라 연하의 문장에다 쳤어야 되는데 저기는 뭐가 되는 거죠? 이런 건 잘못 칩니다. 저기는 뭐겠어요? 네, 저게 이제 바로 이 충무공의 용병, 거북선 전술. 그 뭐 명량해전은 세계 3대 해전사에도 빛나는 그런 어떤 이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충무공의 거북선, 그리고 물론 우리 시대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이렇게 이제 세 개를 골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훈민정음은 우리가 구한말 때까지만 해더라도 대부분의 선비들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암크린이 이렇게 낮춰봤잖아요. 오랑캐 문자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들지 못했던 거고요. 근데 그 대신에 지금 들고 있는 게 연암의 문장을 골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암의 문장을 정말 이수신 장군의 그런 어떤 거북선 못지않은 그런 뛰어난 걸로 이렇게 평가하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운양 김윤식 선생, 우리나라 문장가들 입만 열면 성명, 성리학의 중요한 그런 어떤 이제 주제잖아요, 태제인데, 그래서 다 성리학을 베끼는 그런 패단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당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시대가 경험하는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 인간들은 늘 그 시대가 같이 경험하고 공감하는 그런 어떤 이제 세계관, 우리가 패러다임이잖아요. 그 안에서, 그 자장 안에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연암만은 이런 중세의 패러다임에서 넘어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요. 사실은 이제 연암의 글을 읽다 보면 진짜 그 연암의 글은 이게 근대와도 맞물리고 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유와도 맞물리는 그런 굉장히 신선한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열하일기를 한두 번 읽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전공을 하면서도. 근데 이제 자꾸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 어떤 글쓰기의 전략과 비밀을 알아가면서 열하일기라는 게 정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대단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오히려 제 학자인 고민숙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먼저 알아보고서 또 그것에 대해 글도 쓰고 뭐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 굉장히 이제 뛰어난 그 또 우리 고전 문학자 한 분은 영국의 세익스피어, 독일의 게이테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연암 박지원이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연암 박지원은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갈수록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만듭니다. 그림은 그래도 초상화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뭐 연암의 손자인 박주수가 19살 때 이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좀 무서운가요? 좀 부드럽게 생겼나요? 왜 무섭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이제 고정관념이죠, 사실은. 근데 제가 봐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눈 때문에. 이 눈이 10시 10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 분들의 이제 초상화를 그릴 때는 뭐 웃는 모습이나 이런 웃상 같은 거를 안 해요. 이렇게 좀 엄숙하고 근엄한 거를 그리죠. 그리고 초상화는 되게 이제 그 연륜이 완숙할 때에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40대 이후에 그림을 그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초상화 가운데 수염이 없는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수염 없는 초상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신체 발부는 수어부모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아끼는 그런 것도 있겠고, 뭐 이발 기기도 마땅치 않았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깎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되게 무섭죠. 되게 무서운데 태양인이에요. 태양인이 좀 약간 독불장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뒤에 거를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갑자기 들었어요. 상식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옷깃 영 소매 수 합쳐가지고 영수라고 하거든요. 영수회담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게 옷깃과 소매라는 뜻이에요. 옷깃과 소매가 옷에서 되게 중요해요. 도드라져요. 그래서 다른 색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뭔가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전이돼서 영수하면은 그런 어떤 지도자 또는 우두머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회담하는 걸 우리가 영수라고 하는 게 바로 옷깃과 소매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학창의 옷인데, 제가 3년 전에 이거 그냥 가볍게 연암의 7대 종선을 직접 뵀어요. 근데 진짜 비슷하지 않나요? 특히 눈을 보고서 정말 제가 이거 유전자의 힘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이렇게 되게 느껴서 어떤 기념으로 저도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 연암의 글이 되게 왜 해학이 넘치고 또 연암 자신도요 어떤 규범이나 격식을 갖다가 이렇게 좀 떨쳐버리고 되게 자유롭게 살다간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요 모습보다 요게 좀 더 가까워. 요거는 좀 약간 귀염성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요 모습이 더 요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연암 그분이 되게 닮았다는 얘기를 본인도 이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힘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정혜인 좋아하시나요? 정혜인? 정혜인이 어떤 사람이죠? 다산의 6대 후손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다산은 잘생겼겠구나 이 생각을 이렇게 딱 하게 됐다면 다산 초상화면 좀 나름 진짜 잘생기셨거든요. 그래서 핏줄의 힘이라는 게 참 크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잠시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뭐 이렇게 좀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도 선물로 드리곤 하는데 한번 책 한번 선물로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도 좀 약간 호기심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 5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물론 그 이유는 뭐 이렇게 한 가지만 있지 않아요. 늘 우리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다양한 이유가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요거 맞추시면은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할 때 사대부들이 다 반대했죠. 집현전 학자들 빼놓고. 오히려 집현전에서 이랬던 최만리도 원래 그 세종의 되게 인정을 받는 분이었고 굉장히 그 청백리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높으신 그런 훌륭한 그런 어떤 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훈민정음 창제할 때는 그냥 극력 앞에서 이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그 5가지 막 조목을 갖다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병자호란 때 최명길과 김상원 이제 그 한 사람은 맞서서 싸우자, 한 사람은 화친하자 극력 대립을 했고요. 왜 김상원의 초점을 맞출 때 김상원은 왜 그렇게 결사항전을 했는가? 소현세자는 왜 죽임을 당했나? 광해군은 왜 반정을 당했나? 단발령을 시행했을 때 이거 국사책에도 나오던데요. 의병들과 선비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시행을 해요. 이때 이제 뭐 6일준이 고정을 이제 살짝 꼬드긴 거라고 하는데 왜냐 서양물을 딱 먹어봤더니 상투를 튼 나라는 우리 조선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이제 머리를 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문명의 대열에 동참하자. 그러니까 원래 단발령의 기치는 부국강병을 기본 기치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때 많은 선비들과 다 분연이 이제 일어섰고 그때 누구죠? 최익견 선생은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는 자를 수 없다 해가지고 감옥에까지 이제 갇히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관통하는 공통의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사실은 뭐 한두 가지만 알아도 그걸 갖고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뭐일 것 같아요? 이 공통. 좀 구체적으로 정확히 맞춰야 돼. 명나라? 청나라? 그게 뭐 어쨌다고요? 명나라, 청나라가. 아니 조금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사상이나 철학 등의 영향을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뭔가 나라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중국에 있던 왕조가 지금 하나의 왕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중국의 영향이 있고 사실 그때 당시 역사관이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서 받았던 영향과 그거에 대해서 대립하는 것에 이제 차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뭐 중국의 어떤 그런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 게 뭐 어떤 영향이길래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가야 그래도 이제 답이 이제 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는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요령이 있어요. 잘하는. 물론 이제 뭐 한 몇 가지를 가지고 추려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요령은 뭡니까? 되게 이제 그 이렇게 이제 그 읽기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말하는 게 어디에 나와요? 늘 바로 뒤에 있잖아요.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네. 그 화이론이 뭔데요? 네?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한 중국 아니면 이적이다 이렇게 나누는 중화 사상이라는 것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가 네. 중국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네네. 것을. 네네. 중국을 하고 명나라하고 친해야 되고 명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왜 굳이 명나라를 따라야 되죠? 그러면은 뭐 거기에 뭐 청나라도 있고 송나라, 원나라 많잖아요. 왜 하필 명나라를 그렇게 따르고 청나라는 반대했나? 본질은 그건데.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적절하게 했는데 책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뭔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정확해야 되는데 조금 덜 정확해요. 네. 유교 사상을 알겠습니다. 여기 가면서 봐. 이거 나가다가 괜히 뒤에 나가질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다들 잘들 말씀해 주셨지만은 뭔가 이렇게 이제 핵심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랬던 거고요. 뭐 어쨌든간 그 왜 극력 반대를 했을까? 훈민정음을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기득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랑캐 문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훌륭한 문명어가 있는데 왜 문명어를 놔두고 굳이 그렇게 오랑캐 문자를 만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강력한 명분이었고요. 그다음에 김상헌이 이거 저 남한산성 같은 영화는 좀 한번 봐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뭐죠? 책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김상헌 선생이 이제 극력 반대를 해요. 그 반대를 하는 주요 논리가 어쨌든 저 오랑캐에게 우리가 굴복을 하느니 이제 우리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결사항전하자라는 거였고, 이제 최명길은 대세가 불리하고 싸워봤자 이거는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질 수밖에 없는 게임. 그러니까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화친을 하자는 논리를 대요. 그러나 이제 우리 김상헌 선생은 비굴하게 죽을지언정 이제 저 오랑캐에게 굽힐 수는 없다라고 이제 끝까지 맞서 싸워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은 그 두 사람의 논리가 굉장히 팽팽하게 이렇게 이제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김상헌 선생이 뒤에 이제 그 이렇게 뭐 자기 칼로 자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할복하는 장면으로 끝나지만은 역사 정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목을 매려고 해가지고 자식들이 말려서 이제 결국은 이제 죽지 아니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청나라는 떠오르는 세력이고 그때 후금이었죠 처음은. 그리고 이제 명나라는 망해가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실리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그러면 어떤 청나라의 기대도 되는데 왜 그렇게 청나라의 결세 반대를 했을까?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현세자는 왜 죽임을 당했나? 이거 왜 죽임을 당했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제가 일방적으로 조금은 좀 직진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말씀하셨고요. 소현세자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그 잡혀갔는데, 이 소현세자는 어떤 청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친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그 관계를 조율했어요, 조선과. 그러면서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목도하고서 그거를 좀 조선의 현실에 많이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거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조선에서는. 그 저 나중에 이제 돌아오자마자 2달 만에 죽었는데, 죽고 나서 봤을 때 뭐 7구멍에서 이렇게 검붉은 피가 나왔다는 기록으로 봤을 때 거의 독사설이 거의 이제 역사계에서도 굳어져 있는데,
인조가 죽였을 거라고 이거를 거의 좀 확실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세자빈이라든가 그 자식들도 다 결국 귀양 가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죽였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소현세자는 청나라 사람들과 친하고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조선에서 만약에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 1위로 꼽힌 게 소현세자예요. 소현세자가 만약에 이제 첫째잖아, 인조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되었더라면 뭔가 조선의 역사의 흐름이 좀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 소현세자는 그 북경에 있는 그 천주당에서 뭐 아담샤를 비롯해가지고 서양의 어떤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서양의 과학기술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돌아올 때는 신부까지도 데리고 올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소현세자가 됐다면은 그 청나라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어떤 뭐 천주교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뭔가 바뀔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문제적인 그런 이제 세자였는데 이게 이제 조선 사회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왜 반정을 당했나? 물론 이제 명분상으로는 인목대비를 폐위하고 뭐 어떤 각박한 공산이 이런 거를 들지만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슨 외교? 이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무슨 외교를 펼쳤어요? 뭐 흔히 뭐 중립외교니 이러는데 청나라가 떠오른다는 걸 알고 청나라와 그다음에 명나라 사이에 균형 외교를 펼쳤단 말이죠. 이게 가장 반정에 중요한 어떻게 오랑캐랑 친할 수가 있느냐 이 논리였어요. 단발령을 시행했을 때 의병들과 선비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한 이유는 국사책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까 말한 신체 발부는 수호 부모라 불가미상의 효지시하라 해가지고 이 신체 피부 머리카락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효의 상징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자르면 안 된다 이런 사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강력한 명분이 있어요. 그 읽기 자료에도 있지만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부국강병은 가지이고 중화는 줄기이다. 그러니까 부국강병을 지금 기치로 내세워요. 단발령. 그거는 가지고 줄기는 중화라는 거예요. 그럼 중화가 뭐냐? 중화가 뭐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동아시아를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화이론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 어떤 사극이라든가 드라마에서 볼 때 좀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남한산성에서도요. 한 3초간인가 짧게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은 어느 날 아침에 조정에 있는 대신들이 저쪽 북쪽을 향해서 다 이렇게 절을 하는 장면이 정말 짧게 나와요. 그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그게 누구도 몰라요. 거기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는 한 그게 중국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의종이거든요. 그 의종의 기일이거나 생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화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도 이제 써 있지만은 우리 고전 시대는 우리 조선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도 그렇고 동아시아 이 모든 나라들이 화이론을 믿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중화 사상이에요.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나머지 나라는 오랑캐다라는 사고를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근데 일본만 하더라도 이제 18세기를 비롯해서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그걸 이렇게 자국 독자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 구한 말까지도 이 화이론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화이론이라는 게 정체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중국 하면은 그럼 뭐 청나라는 중국 아닌가요? 청나라도 중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부르고 명나라를 중화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 동아시아 모든 나라는 이분 말씀이면은 하나로 다 통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서양은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동양은 이분입니다. 누구예요? 공자잖아요, 공자. 그래서 공자님이 한 말씀을 딱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게 그냥 절대 진리가 돼요. 어떤 무명시도 공자가 한 말씀 딱 던지면은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라는 인물이 있어, 의리의 상징. 공자가 백인은 의인이요 성인이다라고 한 말씀 쳐주니까 백인은 동양 사회에서 의리의 상징이 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 공자님이 어느 나라 분이죠? 예, 노나라인데 노나라가 사실 주나라의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공자는 주나라의 어떤 제도와 전통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숭하죠. 그걸 이제 존주론이라고 해요. 주나라를 존중하는 정신. 근데 우리 공자 선생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피발자임을 한 사람들은 오랑캐다.
이 피발자임한 사람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피발좌임이 뭐냐? 피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좌임,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거. 그래서 머리를 풀어 헤치면은 이거는 오랑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묶어야 문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인의 상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종족적으로는 무슨 족이어야 한다? 중국은 무슨 족이에요? 한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제 중국자라고 안 하고 한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한나라 한이에요. 그래서 이 한족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족이고, 그러면 청나라는 무슨 족이었어요? 청나라는 만주족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해하기로 그 뭐죠? 청나라는 그래봤자 수백만이었고 명나라는 수억의 사람이었는데 수백만의 이 기마족이 이 한족을 이긴 거예요. 이 청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종족적으로는 한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리적인 개념. 지리적인 개념은 지금의 중원 땅 가운데. 근데 요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요 지리적인 개념이 되게 이제 묘해요. 그리고 문화적인 거, 바로 피발자임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문명인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상을 우리가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데, 중화 사상을 떠받드는 기준이 화이론인 거야. 중화와 이적은 오랑캐로 나누는 거. 그래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늘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동이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가 오랑캐 이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쪽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게 이제 어떤 중세, 우리 어떤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커다란 어떤 질서이기 때문에, 특히 공자 선생이 말씀하신 이 존주론에 의거해서 주나라의 제도와 전통, 그게 뭐냐 하면은 우임이었고 머리를 묶는 이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사대부들의 옷은 결국은 어느 나라의 옷차림에 바탕을 둔 거예요. 이거 전부 주나라의 전통을 계승한 명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은 명나라의 말로 중화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조선은 작은 중화다 하면서 소중화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중화야 하면서 중국과의 일체화를 지향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원설은 두 개가 있어요. 기자조선이 있고 단군조선이 있어요. 자, 조선 시대 때는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거를 더 강력하게 믿었을 것 같아요? 기자와 단군조선. 기자조선이에요. 왜냐? 기자는 은나라 사람이잖아요. 은나라 때 이제 피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착해 살아가지고 조선을 세운 거예요. 근데 단군은 우리나라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일체화를 지향했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는 다 기자조선을 내세워요. 그러다가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단군조선을 하면서 이제 반만년의 역사를 강조하고 이런 어떤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연어를 쓸 때도 그러니까 어느 연어를 쓰는 거야? 다 중국 연어 썼어요. 근데 우리의 주체적인 연어를 쓴 거는 보면은 사실은 뭐 광개토대왕은 우리 연어 써요. 그다음에 삼국시대는 신라의 그 여왕 있죠? 우리 연어 쓴 걸로 나와요. 그리고 태조왕건이 우리 언어 쓴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다 중국의 언어를 써요. 그럼 이제 중국의 연어라고 하는 거는 중국 황제의 그 시호를 쓰는 거거든요. 그 연어를. 그런데 자, 명나라가 망하잖아요, 중화. 그 청나라가 들어서잖아요. 그럼 어떻게 쓸 거예요, 연어를? 어떻게 쓸래요? 잠깐만요. 얘기가 또 길어져 가지고 딴 데로 흐를까 봐.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이거요. 요즘에도 이렇게 도로 개발하다 보면 묘지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이제 한 50년, 100년 전에 이렇게 묘지명 보면은 연호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특히 사대부가들 이런 그 묘지명에는 연호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뭐 2000 몇 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1900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연호는 일본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의 연호 썼고요. 그러다 뒤에서 반짝 단군 연호 썼고요. 1961년부터 공식적으로 서기 서양 기원을 쓴 거예요. 네, 중국 황제 어느 황제? 바로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의종인데 의종의 연호가 숭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숭정 몇 년이에요. 숭정 몇 년. 아니면 숭정 기원 후 몇 년. 그 18세기 후반에 한 관리가 지방의 관리가 연호를 중국의 저 걸륭제 걸려 썼다고. 걸륭 몇 년. 그러다가 그 관직을 갖다가 박탈당해요. 근데 열하일기 안에 보면은 숭정 연호 딱 2번인가 쓰고 다 청나라 연호 써요.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 욕먹겠죠. 그래서 열하일기의 맨 처음 시작이 그 서문이 뭐냐면 나는
왜 이제 그 연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되게 전략적이에요. 연호 문제가 되게 중요하죠. 그 나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어쨌든간 돌아와서 그런 식으로 중국과의 일체화를 지향해서 연호도 이제 어떤 명나라의 연호를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중국 중심의 사관을 가졌는데 우리 조선에서는 조선에서는 그 뭐죠? 지리적으로나 종족적으로는 우리가 문명인이 될 수 없으니까 문화 개념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실현되면은 중화인이 될 수 있다. 그 문화적인 개념이 피발자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묶는 게 이것이 의리의 상징인 거고 그리고 이것이 문화인의 상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왜냐하면은 서양은 사랑이라면 동양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양의 성경이 있다면은 우리 동양에는 노노맹자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양의 그리스 로마에 비견되는 이건 이제 성격은 다르지만 그리스 로마에 해당되는 그 영향력을 가진 게 우리 동양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 가장 강력한 책, 큰 영향력을 발휘한 책은 뭘까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조선시대 모든 선비나 왕들까지도 이 책이 영향이 제일 컸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사마천의 사기예요. 그러니까 동양이 사마천의 사기, 이제 사기 열전을 제대로 보시면 된다고 보시고요. 사기가 이제 그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쳤고 서양이 사랑 중심의 사관을 갖다면은 우리 동양은 의리예요, 의리. 이 사랑보다는 의리, 이런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서 의리에 상징하면 아까 백의를 얘기했지만 백의보다 더 강력한 의리가 누군지 아세요? 동양의 의리에 상징하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보다도 더 높은 인기를 누린 유일한 인물, 신격화된 인물 누굴 것 같아요? 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삼국지의 그 주인공 중에 하나인 관우예요. 관우. 여기 우리 관우묘 여기 어디죠? 서울에는 관우 사당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동묘. 거기 가봤더니 지금 그 뭐죠?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옛날 동서남북으로 임진왜란 때 명나라 병사들이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관악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해달라고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몇 개 없어지고 지금 동묘 있는 거거든요. 이 관우의 인기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거 너무 길으니까 생략해요. 나중에 한번 열혈기 첫걸음 보시면 나오는데 하여튼 하나만 공자는 시호가 문선왕이에요. 그래서 공묘 또는 문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묘라는 게 공자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관우는 대제의 시호, 황제의 시호, 왕 다음이 위가 황제거든요. 대제의 시호를 가져요. 그래서 관악묘라고도 하지만 관제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공자부터 더 높은 시호를 받고 있어요. 청나라 때 공자의 사당이 3,000개였는데 비해서 관제묘는 30여만 개였대요. 그다음에 유학의 최고지만은 관우는 도교, 유교, 불교를 통합해요. 그래서 이 열할기 같은 데도 읽어보면은 한쪽엔 부처, 한쪽엔 관우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삼교를 통합한 유일한 신, 그게 관우예요. 완전 의리의 상징.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열할기도 나오긴 하는데 뭐 어쨌든간 다시 돌아와서 피발좌임이 이제 그만큼 어떤 우리의 어떤 강력한 그런 어떤 중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우리 최익현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깎는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 문명, 이 자존심, 의리 이거를 갖다가 해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 이거를 우리가 대명의리라고 하는데 이 이제 중화의 나라. 근데 이제 실체로서의 중화가 사라지고 바로 이제 어떤 그 오랑캐가 중국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중국을 그때의 중국은 이제 청나라를 말해요. 중국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무찌르자 오랑캐,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조선 후기 이후에 어떤 국가적인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벌과 대명의리,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크게는 명나라가 우리의 중화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느냐고 국력이 약해졌다는 그런 부채 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명의리가 이제 조선 후기를 가장 강력히 지배하는 그런 이제 국가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 바로 그 왜 청나라와 친했느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오랑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그 북벌의 대상이어야지 그 절대로 친해서는 안 되는, 이거는 다른 명분을 압도하는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유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다 광해군의 반정의 대상도 그렇고 김상원 선생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족이나 백성보다 앞서는 것은 의리다. 근데 거기에 의리는 대명의리예요. 그러니까 의리하면 대명의리.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오랑캐에게 맞서자 결상전이지만 안을 들어가 보면은 또 다른 사실은 어떤 중화주의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이나 민족보다 그 의리, 그 명나라에 대한 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나라는 오랑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요 내막을 알게 되면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최명길 선생이 더 낫지 않았는가? 그때 어떤 태도로서는 백성들이 다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근데 이제 의리론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다 죽더라도 100년 후에는 반드시 오랑캐는 망한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10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 오랑캐라고 불리는 청나라가 국력이 더 번성해요. 이 모순을 인식한 실학자들이 아 이거 뭔가 다른데? 라고 인식을 하면서 북학이라는 게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나라가 망한 것도 우리 도와주다 망한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준 명분은 일본이 우리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명나라의 어떤 멸망은 스스로의 부패에 의한 것이 근본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 그 부채 의식에서도 벗어나고 이런 어떤 실용적인 실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제 북학이라는 어떤 사상이 이렇게 이제 싹을 틔우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어떤 그런 국가적인 그런 어떤 커다란 대의였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의 사대부들이 18세기 후반에도 북벌은 이제 우리는 절대 이 청나라를 이길 수 없겠구나 가보면 알거든요. 알면서도 이것이 생명력을 유지했던 거는 어쨌든 존주론, 이 주나라를 존숭하는 게 아까 말한 그거예요. 피발자인 명나라에 대한 이건 하나의 그런 어떤 이제 동일계로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 구한말까지도. 그러니까 이 중화 사상의 입장에서 조선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그때는 이제 중국도 없어졌으니까 우리만이 문명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청나라는 오랑캐죠. 그러면 서양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을까? 19세기 왜 세국 정책을 펼쳤냐는 거예요. 지금 그 의식 안에는 서양 사람들은 뭐죠? 오랑캐를 하면서 금수.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강력한 생각하에서 19세기 말까지도 이 선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언젠가는 명나라가 반드시 부흥할 것이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강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오늘날의 이 시대는 1년이면은 너무 많은 빠른 지식과 그런 과학 기술이 변모되죠. 정말 저는 이 핸드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의 이렇게 어떤 발전 속도를 보면은 정말 놀랍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절대 고여 있으면 안 되는구나. 계속해서 흘러가고 변화되고 새로운 지식을 맞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바쁘게 어떤 새로운 지식을 흡수해야 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때요? 조선 초와 조선 후기, 그러니까 500년 동안 세계관이나 사상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조선 후기에는 한양을 중심으로는 좀 변해요. 왜냐? 중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고전 시대는 자동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지역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에 그 지식이 늘 일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고전 시대에는 노인이 대접을 받아요. 왜? 지식이 계속 쌓이고 쌓이니까 그게 연장자가 돼요. 그게 연륜의 뜻이잖아요. 연륜의 연이 나이테륜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테가 쌓이듯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지식이 쌓이면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존경을 받죠. 근데 이제 오늘날 시대에는 1년이 다르게 새롭게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이 쌓이는데 옛날 거를 가지고 계속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저 같은 그런 선생님들은 늘 이제 뭐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지금은 계속 바뀌어 가야 되는 시대고 고전 시대는 그 지식이 쌓이면은 그것이 대접을 받고 이렇게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간 송시열 선생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효장이 저 복림대군이잖아요. 자기 형이 어떻게 죽는지를 봤거든요. 거기다가 형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송시열과 이제 어떤 효종에 의해서
이 존주론에 의거해서 바로 이제 북벌론이 이제 자리를 잡는 건데 우리 조선 유학사에서 이 송시열 선생 하면은 자자가 들어가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를 쓰기 위해서는 이 자라는 게요. 위대한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공자, 맹자 이런 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자를 쓰는 사람이 송시열이에요. 그래서 송시열이 쓴 책을 송자대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학에서는 가장 높게 치는 분 중에 하나가 송시열. 아까 김상원과 최명길은 누구를 높게 치겠어요? 유학자들이. 당연히 김상원이죠. 최명길도 유학자였지만은 그 당시에 오히려 최명길은 청나라랑 그러니까 친하자는 건 아니지만 항복하자 뭔가 이렇게 해서 좀 친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이 오히려 이제 비판의 대상이 많이 됐죠.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동아시아 문학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건데 우리 고전 시대에 우리 지식인들이 문명 세계를 갖다가 탐험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중국인데 그럼 중국을 어떤 방법으로 갔냐는 거죠. 일단은 옛날에 자유여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나라는 중국이 일단 중심이고 조금 더 베트남까지도 알았어요. 안남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키나와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유구국이라고 했어요. 그게 분리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오키나와죠. 그래서 유구국의 존재 있었고 그다음에 저쪽에 인도의 존재. 인도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었죠? 고전 시대 인도가 갖는 의미. 예, 부처가 계신 곳. 그러니까 부처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인도는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서방 정토. 예컨대 서유기. 그럼 서쪽으로 놀러 간 이야기잖아요. 손오공이. 그 서가 부처가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제 공부할 때 고전 공부할 때 만약에 왜 달한테 소원을 빌었냐면 달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달님한테 내 소원을 이야기하면 이 달님이 서쪽에 있는 부처님한테 내 소원을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달은 늘 고려 시대 때까지는 소원과 기원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는 유교 성리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유일한 것은 다 왕을 뜻해요. 그러니까 달이나 태양이나 북극성은 다 임금을 뜻하고 그 임금은 신하들에게는 임으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 임이나 임금이 되고 이런 어떤 또 상징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온다면 그래서 우리 조선이라는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한 게 저 몽골, 티베트, 저 더 북쪽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인식이 돼요. 하지만 유럽이라든가 아메리카의 존재를 몰랐죠. 당연히 몰랐기 때문에 일본은 알았지만은 우리는 일본은 그때 되게 무시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요 테두리 안에서 세계를 바라봤던 건데 어차피 다른 나라는 다 오랑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명국이라고 생각되는 이 중국을 통해서 세계관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전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문화 사상은 다 이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제가 또 좋아하는 강명관 선생님이라는 분은 뭐 솔직히 조선 시대의 어떤 그런 사상과 문화의 100%가 중국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나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유학이라는 게 어느 나라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동양 인문 되게 이제 많이 공부하고 배우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 고전으로 배우는 우리 동양계 다 뭐예요? 아니, 솔직히 논어, 맹자, 중용, 장자, 노자, 삼국지, 서유기, 손자병법 다 어느 나라 거예요? 사실은 다 중국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1개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우리 것도 되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많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어떤 남의 것을 하는가? 우리도 좀 우리 것을 잘 알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어떤 동양 고전이 대부분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온 게 되게 많은 게 아니라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인데 그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해외를 갔다가 갈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신으로 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해외를 탐방하는 길. 네? 무역. 그 역관도 이거 사신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관들이 진짜 이 조선 후기 부를 갖다가 되게 축적하거든요. 왜? 말을 하면은 이게 최고인 거예요. 외국인 만나면 말을 잘하면은 다 통하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항해? 예? 이거 맞추면 책 드릴 수 있어요. 맞춰보세요. 예? 좀 생뚱맞은 거라서. 크게. 인질? 아, 하긴 뭐 이제 저 중국, 일본으로 이 포로로 많이 끌려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행을 못 하잖아요. 탐방은 못 하잖아. 아, 또 인질 얘기, 무역. 그러니까 무역도 사실은 저기 뭐냐요. 이게 뭐 자유무역이 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루트 이런 어떤 사신 갈 때 같이 따라가고 이런 조건으로 마련이 되거든요. 아니, 이게 뭐였냐면요. 표류예요, 표류. 아, 백길에다 잘못 가가지고 저 유구국 가고 일본 가고 베트남 가고 중국 가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해서 표류기가 의외로 재밌는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외국 사람이 우리 조선에도 오지만은 우리가 또 외국에 표류를 가는데 그리고 그 표류에 하여튼 거의 절대적인 게 이제 이 사신으로 가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사행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명나라 때는 여기도 말했지만 조천록이라고 불렀어요. 여행기. 옛날 조선 선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글 읽거나 책 쓰는 게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쓰는데 그걸 여행기를 쓰는데 이제 명나라 때는 천자에게 조해 간다 해가지고 조천록인데 그러나 청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연경에 여행 간다 해서 연행록이라고 하는 거고요. 연경이지만은 그 뭐죠? 명나라 시절부터도 북경, 연경을 혼합해서 써요. 보니까 북경이라고도 하고 연경이라고도 해요. 그럼 왜 연경이냐? 그 지금 북경이 연나라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연경이에요. 연나라의 수도였다 해서 연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열하일기가 이런 연행록의 전통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 읽어보면 비교를 불허해요. 너무 압도적인 성취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하일기가 대단하다고 하는 거고요. 일본은 조선시대 통틀어 총 12차례. 하지만은 이 중국은 정기 사행만 명나라 때는 3번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가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요. 규모는 이렇고요. 그럼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중국 한번 갔다 오는데?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아침에 가서 북경에서 북경오리 먹고 그리고 와도 돼요. 뭐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가가지고 우동 먹고 오고 뭐 그런 분을 이제 실제 봤어요. 일본을 갔다가 그 점심에 우동을 먹으러 거기를 갔다가 온 분을 내가 이제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북경도 북경오리 먹고 올 수 있어요. 당일치기로. 근데 옛날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그 사신들이 갔다 오는데 5, 6개월 걸리거든요. 5, 6개월이 걸리고요. 처음에는 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지. 청나라 때는 오랑캐 땅을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아까 무역이라든가 또 어떤 새로운 문물을 볼 기회가 생기면서 이제 오히려 조선 후기 때는 가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대주의라는 말 있죠. 그게 여기서 생긴 말이에요. 맹자님의 말씀이에요. 어진 사람은 대국이 소국을 섬기고 지혜로운 자는 소국이 대국을 섬긴다. 그래서 그거를 사대라고 해요. 소국이 대국을 섬긴다. 사대, 큰 나라를 섬긴다. 그러니까 사대라는 말은 명나라를 일컫는 말인데 원래 기원이. 근데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뜻이에요. 되게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자의 덕목. 근데 오늘날 사대주의는 이제 부정적인 거, 큰 나라에 아첨하는 뜻으로 변질이 됐지만 바뀌었지만 원래 이 사대는 좋은 뜻이었어요. 그리고 일본과는 이웃 나라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린. 그래서 그거는 교린 정책. 이제 그걸 바로 사대 교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나갔죠. 그래도 보니까 이제 조금 쉬었다 하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딱 5분간 쉬고 하겠습니다. 5분간. 예. 그러면은 뭐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이제 모자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가다가 뭐 시간이 다 되면은 그냥 거기까지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그 점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래 점 하나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지식을 얻겠다고 하는 건데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이제 존경하지만은 전문가도 그냥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잘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너무 많은 지식이 있고요.
그리고 각자가 잘하는 것이 다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절대 남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무조건 지식만 많이 배울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이제 지식을 넘어선 지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많은 것을 또 집어넣으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자꾸 말도 좀 빨라지고 뭔가를 자꾸 시간에 쫓기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게 되는데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좀 딱 그 어떤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이 연암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 열할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열할기 노정도는 어차피 뭐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림 보시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그 조선 시대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북경을 가는 통로의 코스 이렇게 이제 정해졌어요. 심양을 밟고 쭉 해서 북경까지 갔는데 연암 일행이 북경에 갔을 때는 걸륭제가 요 열하라는 곳 지금의 승덕이거든요. 피서를 즐기러 여기를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사신으로는 최초로 열하까지 갔다 와서 이제 열하일기라는 거를 남기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뭘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열하에서 머문 기간은 6일이에요. 그리고 총 5개월, 연암도 역시 5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열하일기 책을 제가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 열하일기 책이 이따만한 굵기로 이게 3권이에요. 번역서가. 근데 그 절반이 6일 동안에 겪은 열하에서 겪은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어떤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10년을 살아도 할 이야기가 하루치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딱 하루를 경험하고도 거기에 무수한 사연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10년을 살아도 거기서 나의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정말 되게 이렇게 조그말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일주일을 살아도 그 일주일 동안 내 인생에 되게 소중한 것들을 많이 남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은 고작 6일 동안 열하에서 머물렀을 뿐인데 이따만한 분량에 해당되는 그거를 갖다가 3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 연암의 남다른 관찰력과 호기심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관찰 정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좀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루를 살아도 그러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되게 이거 타이타닉도 이틀 얘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로미오와 줄리엣 거 일주일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50년을 살고 100년을 살면서도 남길 얘기 없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은 삶의 문제, 그 삶의 질의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혹시라도 북경 가실 일 있으면 관광만 가지 마시고요. 한번 답사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관광을 가게 되면 여기 참 북경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많을 수도 있겠고 북경 한번 어디 갔다 왔어요? 기억나는 곳? 제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만리장성, 자금성, 그죠? 천안문, 이화원. 그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뭐 고궁? 그쵸. 뭐 그런 데 갔다 왔죠. 그럼 혹시 유리창이라는 곳 가봤어요? 아니죠. 그러면 천주당, 관상대.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답사 코스고, 여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오히려 옛날 조선의 지식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했던 것이고, 그 연암은 요 관상대라는 곳을 꼭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관리가 말려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과학기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천문 기술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문이 정치적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날씨 같은 거 전쟁에서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관상대 지금 가면 진짜 볼품은 없지만, 그다음에 천주당은 단순히 종교 시설이 아니에요. 서양의 과학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거의 유일한 장소. 그게 바로 천주당이라는 거. 지금은 남천주당이 있거든요. 저는 남천주당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거기 신부님한테 여기 그러면 한 몇 명이 이렇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좀 어떤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인식하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여기 5천 명이 온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이거 홍보 아닌가 뭐 그런 또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여기 저 이렇게 포교 활동 안 되지 않나요?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포교는 안 되지만 자기 개인이 자유롭게 믿는 건 다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여튼 인상적이었는데 이 천주당은 우리 아까 그 소현세자도 여기를 갔고 연암 박지원도 갔고 홍대영도 갔지만은 서양의 과학 기술을 여기 놀라워해요. 뭐 여기 막 그림도 보면은 동양은 늘 수묵한데 이 이제 벽에 이렇게 어떤 뭐 성모 마리아라든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채색화 그 살아있는 듯한 모습에 너무 놀라워요. 열하일기에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런 막 연암이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상을 보면서 그가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쓰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유리창. 조선의 사신들이 짐 딱 풀면은 돈 들고 달려가는 곳이 유리창이에요. 여기는 서점과 골동품 이런 어떤 문화의 어떤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유리창을 가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는데 유리창의 한 가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이제 다른 분이 찍은 건데요. 과연 요 찌의 정체는 뭘까요? 이런 거 알면 진짜 재밌어요. 이거 딱 한 군데 남았어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유리창에 가면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어느 가게의 2층에 요 옛날 고서, 그러니까 200년 전의 지식인들이 이 가게를 보고 왜 놀러 하느냐? 조선에는 서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에는 서점이라는 게 19세기에 생겨요. 한 군데 정도 있다는 기록은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해요. 그러니까 서점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이유는 우리 양반들은 매매하는 걸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 시대의 그 순서가 뭐예요? 신분의 순서, 사농공상, 상이 맨 밑이잖아요. 지금은 상이 제일 위잖아요. 이 상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한 사람이 바로 연암 박지원. 근데 이 양반들은 매매하는 게 부끄러우니까 매매를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책을 산다고 하는 건 개인 어떤 책회라고 해가지고 석회를 통해서야 이렇게 하는 거고 서점의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 가봤더니 유리창에 이런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이 있는 거 보고 너무 놀라워요. 예. 자, 그래서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자 이제부터 이제 약간 경제 쪽이에요. 여러분 이용우생 들어보셨죠? 이용우생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의 이제 시작인데 그 열하일기에 보면은 이제 이 저 뭐 압록강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도 되게 그 뭐예요? 의도가 있어요. 은밀한 의도가 있는 것인데 책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마라도에 해당되는 게 중국의 최초의 국경 마을이 바로 책문이라는 곳이에요. 이 연암이 여기서 왜 놀라냐면은 와, 그러니까 이게 가장 변두리. 그러니까 지금의 마라도예요. 지금 마라도 가봤자 저 짜장면 집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볼 게. 근데 책문이라는 곳에 가봤더니 한양 못지않게 번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열분이 나요. 속으로는 질투심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갈까 보다 막 그래요. 일부러 짐짓. 그러면서 야, 이게 내가 질투심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본 것이 너무 적으니까 질투심이 솟는 거야. 하면서 석가열의 평등한 눈으로 봐야겠다. 뭐 이런 어떤 다짐을 하면서 하는 곳이 책문인데 거기에서 이제 연암이 술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술집에 들어갑니다. 술집에 딱 들어갔더니 이게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술잔에 해당되는 거죠. 냥이라는 표현을 써요. 냥. 그럼 우리는 한 냥, 두 양 하면은 그냥 돈으로 하는데 중국에서는 양을 쓰면은 이거는 술의 어떻게 무게, 부피의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1냥, 2냥, 반근, 한근 이렇게 다 달라요. 왜 연암이 여기서 이거 보고 여러분은 놀라워요? 놀랄 거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연암은 왜 놀라느냐? 조선에는 그냥 술잔, 그러니까 술동이가 그냥 딱 하는 거야. 종류가 하나.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이게 모자라고, 술을 조금 먹는 사람은 너무 남고. 근데 이게 가게에 갔더니 자기가 먹는 양만큼 해당되는 이 술잔의 무게들이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암이 여기서 이제 놀라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이용우생을 깨달아요. 제도가 이렇게 돼야 이게 이용이구나. 도구를 이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도구를 이롭게 하는 행위. 우리가 도구를 잘 만들었잖아요. 인간 생활에 이롭게. 인간 생활에 이롭게 만들어야 후생, 삶을 도탁해 하는 거, 잘 사는 거 말이에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경제를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내야, 경제 활동을 제대로 이끌어내야, 그래야 일단은 삶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삶이 풍족해지는 거구나. 그 다음에 후생을 해야
정덕을 하는구나. 덕을 바르게 하는 거.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죠. 사대부의 나라라는 건 도덕의 나라예요. 그 도덕이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정덕이에요. 덕을 바로 세우는 게 사대부의 가장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대부의 도덕 윤리는 이 정덕이라는 말로 수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암은 지금 정덕이 뒤에 있어요.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그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어? 삶이 두텁게 하기에 부족한데 어떻게 덕을 바로잡을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유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질 않거든요. 그럼 유학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자, 서경 대우모의 기자인데 황제여 유념하세요. 덕은 정치를 잘하는 데 있고 정치는 백성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양민은 민생의 민생. 화수 목금토 곡식을 닦아서 정덕 이용 후생으로 조화롭게 하소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정덕 이용 후생이잖아요. 정덕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바로 잡으면 그 다음에 이용 후생을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일단 인간의 도덕 윤리가 바로 잡혀야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사대부의 윤리는 정덕의 윤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선후의 문제로 생각하면 좋은데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대부들이 이 정덕의 가치에 매몰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깍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딸깍발이 들어보셨어요? 가난한 선비들을 딸깍발이라고 하는 이유가 신발이 남학신밖에 없어요. 남학신이 값싸거든요. 왜냐면 그 나무로 만들거든요. 좀 질이 좋은 거는 집 저기 가죽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남학신은 언제 신는 거죠? 남학신 비 오는 날에 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맑은 날에 이걸 신고 가면 딸깍딸깍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걸 딸깍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딸깍발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건데 그거를 이 선비들은 자랑스러워하죠. 왜냐하면은 조선 시대의 경제 관념의 제일 원리가 뭔지 알아요? 이건 뭐 다산 선생도 벗어나지 않아요. 제일 원리, 삶의 원리, 어떤 경제 관념에 있어서 검소. 검소함이 최고의 가치인데 이 검소함의 가치를 파괴한 또 유일한 북학 사상가가 박제가예요. 이 박제가가 대단한 게 박제가는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단을 갖다가 열심히 써야 된다. 그래야 이게 돌아간다. 되게 혁신적인 발언을 해요. 그래서 이 박제가의 북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더 이제 그 당시에는 너무 이제 혁신적이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건데 그리고 이런 어떤 경제 활동이나 또는 어떤 그런 상업의 가치를 갖다가 인지한 거는 연암과 박제가 정도인데 그래서 이 연암과 박제가는 늘 그걸 욕하는 거예요. 양반들 제발 좀 일 좀 해야 된다. 저 놀고 먹는 논팽이들, 논팽이라는 써요. 존팽이라고 써요. 표현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나라에 이게 바로 이게 저 녹을 이렇게 먹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비판을 하는데 어쨌든간 여기에서 정덕 이용 후생이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연암 그룹을 이용 후생 학파라고 하는 이유가 순서를 바꿔서 이용 후생 정덕으로 아까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암 그룹을 이용 후생 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다는 게 사실은 이용 후생도 궁극적인 최종 지점은 어디로 가요? 정덕이잖아요. 근데 이용 후생이 선결되어야 정덕을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용 후생 그룹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덕을 먼저 내세우는 사대부들은 훗날에 이용 후생을 좀 너무 그러니까 소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가난 자체를 우리 정근대 시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시대도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가난이라고 하는 건 저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자기의 어떤 또가 아니라 물려받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연암 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의식은 뭐냐면은 굶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보니까 양반들은 아무리 검소한다 하더라도 지금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은 검소의 상징 중에 하나가 퇴계 선생님이에요. 진짜 검소해요.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서 야 진짜 가난하게 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한 학자가 이렇게 그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노비가 몇 명이었나?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거느리는 노비가 200여 명.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어떤 그런 양반들의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연암 박지원도 사나흘을 굶어요, 진짜로. 근데 연암은 진짜 가난했어요. 근데 연암은 자발적인 가난.
능력은 충분히 그래서 막 권력에서 연함을 끌어들이기 위해 되게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발적인 어떤 가난을 택한 데는 이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 문제는 넘어가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연함 그룹을 갖다가 이용 후생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주장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연함과 박제가. 근데 이거 옛날에 논술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그러면 자 경제적인 삶을 풍요롭게 누리면 우리가 정덕이 이루어질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선후의 문제지 경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후생 그룹의 기본적인 논리가 정덕은 덜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선후.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렇게 경제적인 기본적인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보이는 것만 봐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되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저는 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간 그래도 어쨌든간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 같은데 과연 정덕이 이루어져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오히려 과거보다 더 과연 어떤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바르게 세워졌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어떤 자본, 돈이 이제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가족끼리도 서로 죽이고 형제간에도 늘 재산 문제 때문에 불화가 많고 뭐 어떤 그렇잖아요. 되게 퍽퍽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퍽퍽해요 인심이. 그러면은 연함그룹의 이런 어떤 생각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용후생이면 정덕이 된다고 믿었는데 이것도 불가능한 어떤 거 아닌가. 오히려 왜 더 정덕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정덕, 이용후생이 맞는가? 연함그룹의 생각을 빌리자면은 뭐 이디오피에 가서 줄을 서시오 이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는 빵을 주라는 거죠. 빵을 주고 나서 그리고 윤리를 가르쳐라. 근데 이제 사대부들의 생각은 윤리를 가르치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따라오게 돼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거 논술 문제로 실제로 어디 나왔었어요. 자, 뭐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냥 자 생각들을 해보시고요. 다만 어쨌든간 우리가 저 성호 이익은 경세치용, 연함그룹은 이용후생, 요 실사구시는 추사 아까 말씀하신 추사 김정희 실사구시고 다산 정약용은 실사구시이기도 하고 경세치용이기도 한 게 흐름으로 보면은 19세기 전반으로 넘어가거든요. 하지만은 이게 남인이거든요. 남인. 옛날에는 학파를 갖다 벗어나지 못해요. 성호 이익이 남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성호 이익의 영향을 엄청 받아요. 그 다산 정약용이. 그래서 경세치용으로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곳에 가면은 경세치용이라고 써 있고요. 어떤 곳에 가면 실사구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요 흐름 속에서 이 이용후생은 왜 경제냐? 한양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양은 농사를 안 짓고 상공업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그런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수원화성만 하더라도 중국식 벽돌을 갖다가 활용한 거예요. 그 다산 정약용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익은 여주, 그다음에 저 뭐죠 안산, 남양주, 다산 정약용. 이거는 옛날엔 한양이 아니면 나 시골이다. 뭐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저도 시골이잖아요. 저에게 시골은 되게 정감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시골이라는 표현을 얼마 전에 이렇게 잘못 썼다가 오해를 산 일이 있었어요. 시골 하면 약간 이제 촌스럽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촌스러우면 좀 어때요? 근데 어쨌든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리 이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나의 어떤 의도와 남의 의도가 단어도 다르거든요.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인간관계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아까 그거 살짝만 얘기하자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이용후생에서 우리 시대에 이용은 실현되었는데 후생이 과연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생의 문제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그 문제를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그걸 정덕의 문제와 이제 한번 연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문명의 발견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열하일기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북경 갔다 왔다 그랬죠. 다시 물어볼게요. 북경 가서 제일 기억나는 거, 제일 기억나는 경관 하나 고르라면 장소, 좀 제일 멋있는 볼거리. 만리장성이었구나. 사실은 북경의 만리장성은 다 이렇게 저도 이제 처음에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은 다 이렇게 정비를 했어요. 근데 답사를 가면은 북경의 만리장성이 아니라 연암의 그 열알기 최애 공간이 고북구라는 곳이 있어요. 고북구 만리장성을 가야 이게 진짜 멋있구나 이런 거 이렇게 정비가 안 된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만리장성 멋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도 뭐 이렇게 이제 북경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그 장관이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아까 지금처럼 그렇게 대답한대요. 만리장성 또는 자금성이지 뭐 이렇게. 또 만약 프랑스 갔다 오면 에펠탑, 뉴욕 가면 뭐 자유의 여신상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사실 이야기가 긴다. 그거 오늘 뺄게요. 연암 딱 여기로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연암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삼류선비다. 원래 앞에 일류선비, 이류선비 얘기가 길어가지고 제가 뺐어요. 나중에 혹시 열알기 하게 되면 같이 듣기로 하고요. 나는 삼류선비다. 내가 본 장관을 이야기하겠다. 장관이라는 것은 크고 볼만한 볼거리예요. 사전적인 뜻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깨진 기와가 장관이고 냄새나는 똥끄름이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게 저 핵심적인 건데, 그러니까 볼거리가 어떻게 깨진 기와와 냄새나는 똥이 장관일까요? 이런 학창 시절 공부 잘했던 분들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유가 뭐죠 뒤에? 왜 기와가 장관이 되고 똥거름이 장관이 돼야 될까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뒤에 깨진 기와는 거기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버리는 물건이에요. 쓸모없는 물건. 그런데 중국에 이제 가본 거예요. 중국에 가봤더니 이거를 담장에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놓으니까 깨진 기와를 이게 무늬를 이루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이걸로 디자인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마당에 깔았더니 진창길을 막아줘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사고의 어떤 이제 지금 이제 생각을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버리는 건데 이걸 어디에 이용하느냐에 따라 거기 위에 담장에 이용했더니 여기에 디자인이 되고, 또 우리나라 저도 옛날에 이렇게 꽂아 놓으면 그건 도둑이 이제 못 쳐들어오게 이렇게 뭘 쌓아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마당에 깔면 진창길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건데, 그럼 똥거름은 왜 장관이냐? 이게 중국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말똥 소똥을 막 주스러고 막 그 꽁무니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싸라기 마냥 아낀다 이 똥거름을. 왜냐하면 그거를 말려가지고 장작으로도 쓰고 거름으로도 쓰는 건데, 조선 후기 우리 한양에서 가장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이 분뇨 문제였어요. 분뇨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한양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천에 다 버려요. 그러니까 길거리엔 똥천지고 하천은 이 악취가 나가지고 조선 후기에 그게 좀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그랬는데 북경에 가봤더니 그거를 갖다가 버리지 않고 오히려 유용한 장작으로도 쓰고, 그래서 그거를 잘 말렸다가 정갈하게 쌓아놓고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문명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 여러분들은 가면 크고 멋있는 거 여기에 꽂히지만은 오히려 연암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쓸모없는 것을 유용하게 만드는, 그게 이용이잖아요.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드는 그 어떤 방식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용우생, 연암의 이용우생 정신이 잘 드러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이용우생 실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쓸모없는 것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눈여겨 보지도 않는 것에서 문명의 본질을 발견하는 이 연암의 새로운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열하일기 전체가 바로 이 얘기거든요. 열하일기 전체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하지만은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면서 이렇게 듣고 있지만 이 가운데 어떤 분은 머릿속에 뭔가 애인 생각하고 뭔가 뭘 먹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저를 보이는데 제가 안 보여요. 이거 이런 어떤 심리학에서 되게 많아요. 보이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 연암 글 중에 되게 멋있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검어요, 안 검어요? 까마귀. 검으니까 까마귀잖아요. 그런데 연암은 까마귀는 검지 않다래요.
이거 진짜 보여줬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그 동의가 되세요? 까마귀가 검지 않대요. 그러면서 까마귀가 딱 날아갈 때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하긴 했지만 햇빛이 딱 비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흰빛이 딱 되기도 하고 푸른색으로도 싹 빛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 까마귀라고 해도 좋고, 그러니까 푸른 까마귀라고 해도 좋고 붉은 까마귀라고 해도 좋다. 연암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동의가 돼요? 이걸 논리로 저를 깨트리면 진짜 책 드릴 수 있어요. 연암 말에 동의가 되세요? 까마귀를 붉은 이거 지금 이거랑 통하는 생각의 하나인데 까마귀를 붉은 까마귀라고 불러도 되고 푸른 까마귀라고도 불러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는데 뒷분.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연한 말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뽀뽀할까? 뽀뽀를 엉덩이로 바꿔서 야 우리 엉덩이 할까?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뭐 시적 허용에서는 가능한데 일상의 언어 생활에서는 그걸 따라야죠. 근데 연암이 임의적으로 그 순간적으로 딱 다르게 빛났다 그래서 푸른 까마귀라고 해도 좋고 붉은 까마귀라고 해도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동의가 되세요? 연암의 말을 지지하는 논리를 대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남겨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연암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맞아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자, 일단은 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연암의 어떤 남다른 시선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이게 제가 고북구 갔더니 고북구에서 찍은 건데 여기 고북구에 여기를 보면 이게 옛날 거라서 이렇게 다 깨진 채로 다 있어요. 그냥 이게 도수를 안 하고. 근데 확실히 여기 이렇게 석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열화일기에도 나오고 이 북학파들이 주장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우리가 벽돌을 받아들이자예요. 저 어릴 때 보면은 벽돌 찍는 거 되게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중국은 이미 이 당시에 18세기에 집집마다 이 벽돌 찍는 곳이 이렇게 많다고 나와요. 연행록을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초화나 돌 쌓아가지고 만들 때 중국은 벽돌로 집을 지었던 건데, 그래서 북학파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중요한 두 개가 하나는 벽돌, 또 하나는 수레. 오늘날이 이제 자동차인데, 연암은 이제 연암그룹은 우리나라 좀 수레를 만들어야 이게 물자가 서로 교환이 돼야 자급자족의 경제를 벗어나야 이게 물물 교환이 돼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수단이 수레인데 조선에는 수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기는 했지만 대개 사람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 규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수레 만들자 하면은 이제 사대부들의 생각은 우리나라는 조선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수레가 다니기에 적당하지 않아. 이 주장인 거고 연암의 주장은 뭐예요? 그렇죠. 수레가 다니도록 길을 만들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수레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바퀴와 바퀴의 축을 일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 되게 신선하지 않아요? 그래야 길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왜 규격 통일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본 거예요, 연암은. 그래야 실용성을 갖는다. 이런 어떤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간 연암이 이런 걸 보면서 거기나 같이 간 이제 정진사라는 사람은 벽돌하고 돌 중에 뭐가 단단해요? 얼핏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단단해요? 벽돌하고 돌. 그러니까 이제 정진사 이런 사람 조선 선비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돌이 더 단단한데 왜 벽돌로 지어? 자, 연암의 말은 뭐죠? 여러분이 연암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세요. 돌이 더 단단해, 이 주장에 대해서. 이것도 열알게 나오지만. 그럼 연암의 주장은 그 대신 벽돌은 이렇게 다 석회로 하나로 다 이렇게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 벽돌 하나가 아니라 벽돌 1000개가 돌 하나인 거다. 왜냐하면 돌은 다 이렇게 사이가 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거기에 뱀이라든가 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데 벽돌로 하면 이걸 다 막기 때문에 그런 쥐라든가 뱀 이런 위험성이 없고 오히려 더 단단하다는 논리예요. 왜? 1000개가 다 같이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힘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벽돌과 수레의 주장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어떤 남다른 시선이 이렇게 이제 무언가를 보는 새롭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어떤 제도의 문제와도 수렴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암의 인식론적인 생각은요. 이거라고 봐요. 장자의 생각이에요.
그 연암의 글은 장자와 통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똥이나 벽돌에도 있어라고 하는 거는 요 장자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장자 선생은 도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높은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따지면 모든 존재가 각자의 쓸모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에 이용하느냐의 문제이다라는 어떤 시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딱 맞잖아요. 이 반도체 이게 우리나라 이런 거 강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큰 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죠? 중국 가면은 규모로다가 압도를 해요. 미국도 헐리우드나 이런 거 전부 저 자본을 가지고 자본의 힘으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뭐 영화나 뭐 예술이나 이런 연예인 쪽에서 뭐 미국을 갖다가 어떤 유럽을 앞설 수 있는 건 자본이 아니잖아요. 뭐겠어요? 아이디어, 스토리텔링. 제가 스토리텔링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를 내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자본을 무조건 많이 때려 붓는다 해서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은 중국적으로는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사연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꾸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기생충이 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미나리가 돈이 오히려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 뒤에를 되게 부실하게 끝낸 거래요, 그게. 하지만 이제 그 어떤 그 만드는 창작자의 그런 어떤 아이디어 힘, 생각의 힘. 그런데 이제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구나. 이게 그러니까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거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이 중요한데, 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작은 것이 아름답대요. 이거 이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열화 얘기를 하면서는. 근데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혹시 많이 보셨나요? 이걸 볼 때마다 늘 재밌는 게 하여튼 피에르 만조니 31살에 죽었는데 저 쥐샹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지만은 행위를 여기다 자기가 직접 똥을 놓은 거예요. 직접 캔 90개. 그래서 여기 피에르 만조니 여기 자기 사인이잖아요. 넘버 80개. 그중에 80번째. 여기 저 보죠. 예술가의 똥. 여기 다 써 있는 거예요. 30g. 원상태로 보존돼. 1961년 생산돼요. 깡통에 넣어 좀 해놓고 요거를 30g에 해당되는 금값으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본에 대한 비판이자 사실은 자본의 상징이 금이니까. 그러면서 똥이라는 것, 가장 쓸모없는 것의 상징이잖아요. 가장 버려지는 것, 냄새나는 것. 이거가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하나의 행위적인 거죠.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근래에 요 캔 하나가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요거는 1억 7천만 원. 우리 생명보험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간 요거 하나가 1억 7천만 원에 팔려요. 요 야사도 되게 많아요. 어떤 한 미술 단체에서 요걸 하나 사가지고 궁금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봤어요. 뭐가 나올게요? 이게 진짜 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작은 캔이 하나 또 나왔대요, 그 안에. 그래서 요거를 어떤 예술에 그런 어떤 호기심으로 남겨두자 해가지고 그거를 더 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어떤 곳에서는 이거를 잘못 보관하는 바람에 이거를 썩어가지고 맡긴 곳에서 이렇게 똥물이 흘러나왔대요. 그래서 보상을 해준 일도 실제 있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똥을 넣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똥이 예술이라는 거예요. 똥을 예술로 만들어요.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떤 예술에서 일단 요거는 이제 우리 강아지똥 권정생 동화 작가가 강아지똥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사에 갔을 때 똥 이름이 들어갔다고 처음엔 허락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동화계에서는 가장 선구적인 분이 이 권정생 동화 작가라는 분이에요. 이 또 강아지똥이 제일 유명해요. 이거 개똥이니까 다른 막 사물들이 막 욕을 하잖아요. 넌 너무 쓸모없는 그런 개똥이야. 근데 하여튼 이거 뒤에서 어떤 씨앗 하나가 딱 떨어지더니 나를 꽃 피우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그 꽃씨가 뭡니까? 그게 무슨 꽃? 이거 맞출 줄 알았더니 그 꽃씨는 바로 민들레 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똥이 강아지 똥이 나도 별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모든 존재는 이것도 역시 저마다의 쓸모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가장 쓸모없는 개똥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꽃 피운다는 이 역설의 미학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대 예술사의 가장 혁명적인 사건 1위가 여러분들 또 잘 아실 것 같은 이 듀샹의 쉔이잖아요. 그래서 듀샹이 1917년 미국의 한 그 전시회를 열었을 때 어느 가게 소변기에서 남자 소변기죠. 이 머트라는 가명을 써가지고 1917년의 일이잖아. 머트라는 가명으로 이거를 쌤이라는 이름으로 딱 출품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협회 관계자들은 이건 예술에 대한 모독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유럽 그러니까 저기 뭐죠? 그 서양에서는 어떤 그 그리스적인 어떤 그런 예술 관념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인공물이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죠? 뭔가 제작을 한 거. 근데 이거는 그냥 이미 만들어진 것, 기성품. 이거를 가지고 그냥 뜯어다가 그걸 예술이랍시고다가 딱 해놓고 쌤이라는 제목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술에 대한 모독이다. 협회에 대해서 이건 조롱이다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뒤에다가 방치를 해놓고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이걸 어떤 사람이 어쨌든간 이거를 사기는 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모조를 다시 만들어 놓긴 한 건데 이때 이 듀샹이 무슨 주장을 해요? 나는 이 주장이 좀 멋있더라고요. 듀샹의 말이. 그 레디메이드라는 말도 바로 듀샹이 만든 거래요. 레디메이드가 무슨 뜻이죠? 기성품. 그러니까 기성품은 이미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기성품은 예술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듀샹의 말은 뭐냐? 여기 컵 하나 뭐 아무거나 있으면 좋은데 그래야 예를 들기 좋잖아요. 좋습니다. 이걸 써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거 뭐죠? 물컵이에요. 그죠? 물컵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물컵에 이제 물이 없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물컵을 이렇게 해가지고 책상 위에 놓고서 이거를 이렇게 꽂아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연필꽂이가 되잖아요. 필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디메이드 기성품도 예술가가 선택을 하는 순간 이 기성품은 본래의 용도를 잃고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필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예술가가 무언가를 발견해내면은 그 발견도 이제 다른 의미를 갖고 하나의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품도 예술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 본래의 용도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뭐 오브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레디메이드를 오브제로 만드는 이 주장을 하는데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발견된 대상도 예술가가 발견되면은 그게 예술이 될 수 있는 거고 기성품도 선택을 하면은 이제 원래 용도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술가가 어떤 기성품에다 글씨를 쓴다거나 이런 행위 자체를 하는 순간 이거는 예술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기존의 예술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집잖아요. 이거 모조품으로 8개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거 그 가격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자꾸 돈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건 40억이에요. 40억. 대단하죠. 40억. 내가 죽어서 생명보험 4억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팝아트 예술의 선구자인 이 앤디 워홀이 그 미국에서 가장 흔한 통조림이 바로 캠벨 스프 회사의 토마토 통조림이었어요. 가장 흔한 거. 뭐 지금의 뭐 동원 참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종류를 각기 32개를 그냥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치 통조림을 32개를 그린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술이에요? 근데 이제 앤디 워홀은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걸 택해서 그림을 그렸느냐? 그 앤디 워홀의 얘기는 이거야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먹는 일상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도 선택이 되는 순간 예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발견해내고 선택하는 이 힘이 중요한 거죠. 이 열알기에서 아까 그 바로 똥이 장관이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이용우생을 넘어서 이 연암의 이런 어떤 새로운 눈이 되게 저는 신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거, 무가치하다고 버리는 거를 연암은 그거를 갖다가 발견을 해요. 발견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갖는데
문명의 본질을 오히려 똥이나 깨진 기와 조각에서 발견하는 이 눈이 이제 열하일기 전편에 흘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스쳐버리는 것을 연암은 꼼꼼하게 봐요. 그래서 3권짜리가 나와요. 여러분들 여행 가면은 여행기 쓰라면은 A4지 몇 장 쓰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녹음기도 있죠, 카메라도 있죠, 다 있잖아요. 그 당시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하나마다 생생하게 다 묘사를 해요. 그럼 뭘 말해요? 연암이 뭔가 뻥으로 썼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상이 많이 들어갔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거 그냥 복기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열하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연암의 어떤 상상력도 개입되면서 연암이 하고 싶은 의도를 굉장히 은밀하고 어떤 의도적으로 쓴 그런 작품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이 똥이라는 게 연암의 어떤 작품에 되게 많이 나와요. 똥이 어떤 기호로 많이 쓰여요. 특히 우리는 이 연암은 이 똥을 통해서 숭고와 비천의 의미도 뒤집어요. 똥 푸는 사람이 가장 진실한 사람이다. 저 예덕 선생전에 이제 그런 주제를 하고 있고요. 또 뭐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이고 추인 거고 천한 거고 쓸모 없음이고 오염이잖아요. 똥이라는 게 이제 근대의 그 근대를 갖다가 상징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위생이에요. 위생. 왜냐면은 서양 사람들이 이거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저 조선이나 똑같았대요. 한양, 도쿄, 북경을 가봤더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제가 북경 처음 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북경이 약간 변두리였는데 화장실. 언제 갔었어요, 북경? 그러면은 그때는 좀 괜찮았겠네. 화장실이 괜찮았죠? 네? 제가 갔을 때는 아니 구멍만 뚫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는 것도 있어요. 요새 아마 시골도 그럴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국은 시골 쪽 가면은 화장실 때문에 힘들어해요. 근데 북경의 중심부는 안 그래요. 지금은. 와, 놀라워요. 나는 처음 북경 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두 젊은이가 서로 이렇게 뽀뽀하는 거 보고 이렇게 개방적이야? 그거 보고 저 사실은 놀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문화시설은 이 화장실을 봐도 되게 알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갔을 때는 근데 이제 근래 갔더니 그냥 다 아파트고 다 빌딩 다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이드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북경에다가 집 2채를 옛날 수백만 원 할 때 사놓은 게 지금 완전 부자 됐다고. 우리의 서울하고 좀 비슷하네. 그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만큼 그 어떤 경제력이 되게 이제 높아졌는데 그러나 20년 전만 해도 화장실 문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서양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 어떤 그 동아시아를 보고서 느낀 게 와, 정말 동양은 미개하다. 그게 바로 위생이었어요. 왜 이렇게 청결하지가 않지? 그래서 근대의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위생과 청결이에요. 그러니까 똥을 어떻게 보이지 않게 치우느냐가 근대의 중요한 상징으로 대두가 되면서 자꾸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똥을. 그래서 진짜로 예전에 60, 70년대는 똥 얘기를 하면 더러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정생 동화작가가 강아지 똥이라고 내려고 했더니 똥이라는 이름이 더러워서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근데 21세기에 다시 들어서면서 오히려 똥을 제목으로 하는 작품이 많아져요. 애들은 오히려 똥에 되게 친숙하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위생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20세기에는 똥이라는 게 전근대 야만의 표상이었어요. 근데 연암은 그 똥에서 오히려 가장 문명의 본질을 발견해내는 그런 다른 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도 뭐가 더 있지만은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시간을 제가 이제 봤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열하일기가 우리가 이제 뭐 동아시아를 표제로 내걸었지만은 이렇게 어떤 전근대 시대의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 사상, 문학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고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작게는 이용우생과 북학 사상에서부터 천하대세의 전망이라고 하는, 왜냐하면은 저 이제 열하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 걸륭제가 몽골이나 티베트 부족을 갖다가 어떻게
외교 전략으로다가 이렇게 융화책으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천하대세의 전망까지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어떤 이제 주장들을 하는 거고 또 그거를 넘어서 열알기는 어쨌든간 우리가 인생길에서 겪는 이 여행이라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길 위에서 겪는 뭐 사람들에게 속고 뭐 이런 다양한 얘기가 많아요.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 대한 문제부터 어떤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사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열하일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열하일기를 한번 보시고 그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고전 한번 이렇게 좀 기회가 있으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네. 연원 선생님이 그 새로운 논문을 보는 논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네. 그거는 그 전에 얘기했던 까mer기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그 정의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색이 검었다고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 다르게 정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편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새로운 눈을 가진 것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수도 있어서 다시 말해서는 그냥 중국에 계신 분들은 그게 익숙한 행동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못 느꼈지만 그걸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연한이 아니어도 그런 눈을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네.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데 분명히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데 왜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그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을 갖다 일단 먼저 편견이 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중국은 무조건 나쁜 거야. 오랑캐니까. 근데 이제 연함은 처음 그 책문에서 나는 평등한 눈으로 보겠어. 그러니까 뭔가 편견이나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보겠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을 갖다 볼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물을 보는 시선인 것 같아요. 사물을 보는 시선도 자꾸 편견이 있으면은 확증 편향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자유로울 때 볼 수 있는 것인데도 못 보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거고. 여기 중요한 얘기 하나만. 요거를 빼먹을 뻔했다. 발견은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게 발견이에요. 창조라는 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게 저는 창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해요. 가지고 있는 어떤 익숙함, 관성적인 생각, 자동화된 생각 이런 것들이 연함은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자동화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익숙한 것을 자꾸 새롭게 보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피카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지만 말고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 안에 숨어 있는 속성을 찾아라. 네, 또. 네, 저기 먼저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다산, 연암 다 있는데 혹시 박수민 선생님의 호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나의 뭐는? 저 호요. 호. 이거 참 호가 제가요. 여러 개 척그러면서 제가 양산이에요. 양산. 왜 양산이냐면 제가 지은 게 아니라 답사관 분들이 붙여줬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행에 약해요. 맨날 그저 이렇게 틀어박혀서 글 쓰고 가끔 인문 강연하고 이걸 거의 업으로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 만나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같이 열화를 갔는데 여행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갈 때 좀 구두를 신고 여름철에 모자도 안 갖고 간 거예요. 다른 분들은 모자랑 그다음에 양산을 다 갖고 갔어요.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그냥 아까 그 고붓고 올라가가지고 막 하다가 얼굴이 빨갛게 다 탔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좀 불쌍해서 저한테 양산을 씌워줬어요. 양산을 계속 쓰고 다녔더니 호가 양산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양산이 됐어요. 네,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 이제 조선 후기 때 이렇게 호를 갖다 이렇게 멋지게 지을 필요 없어요. 백범 김구. 백범이 무슨 뜻이게요? 모든 평범한 가장 평범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울은 왜? 도울 김용호 알아? 도울. 굉장히 그저 이렇게 무도한 도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또 하나만 더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딱 하나. 예. 예. 여러 가지
네. 널리 알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정책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후미종이 방포했을 때 한글로서 방포한 것처럼 한글로 하면 좀 더 상업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아요. 이 가장 중요한데 네. 그렇다면 이 유흥생이라는 시내에서 사실 그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선택이 네.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지 맞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한 게 제가 연암에게 아쉬운 게 있죠.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 아쉬운 지점 중에 하나가 왜 한글 훈민정음을 안 썼을까? 그래서 연암 자신도 나중에 후회하는 말을 해요. 내가 훈민정음을 한글을 갖다가 하나도 쓰지 않은 게 후회된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되게 옛날에 여성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게 했어요. 남성들은 한문을 했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편지 하나 못 해준 거 한글로 이거를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 지점이 좀 아쉬운데 예전 그 사대부들의 이 고정관념이 한문의 문자 체계를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저도 좀 아쉬워요. 홍대용은 한글 연행록 썼거든요. 을병 연행록이라고. 예. 정조도 가끔 어찰첩에 보니까 욕할 때 이제 한글로 한글로 욕하는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좋은 지적이고요. 어떤 인간을 배울 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늘 우리가 한계와 그런 것들을 같이 인식하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네. 필사본 이런 거는 되게 재밌는데 근데 이제 뭐 진위 여부는 그 이제 되게 그 집안에서 되게 전해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암의 그 필사본은 되게 이제 집안에서 전해지던 것이 나중에 이렇게 흘러 들어간 거고요. 아까 그 20세기 초에서야 비로소 간행이 된 이유가 열하일기가 금서였거든요. 정조의 문체 반정에 의해서 금서 아닌 금서가 돼가지고 간행이 안 되다가 20세기 초반에야 겨우 이제 그 간행이 된 건데 그만큼 열하일기 안의 내용이 되게 문제적이었어요. 그래서 문체 반정이 가장 핵심에 있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문체 반정을 공부를 해야 또 같이 이렇게 좀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글씨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진위 가릴 때 그걸 보고 알아내는 거예요. 예. 근데 뭐 그 진위가 중요하지는 않죠, 사실은. 특히 열하일기 같은 경우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리는 게 아니라 허구라는 게 자기가 상상해서 쓴 게 많다는 뜻이에요. 가짜로 썼다는 뜻이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기보다도 어떤 장면을 풍부하게 묘사를 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저는 이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그건 이제 호질과 허생전도 여러분들 그 작품 읽으면 연암이 내가 안 썼어라고 해요. 우린 그렇게 가르치죠. 열하일기에는 내가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그거 연암이 써놓고서 거짓말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 밝혀내는 게 이제 연구자의 몫이죠. 예. 필사행위는 좀 재밌는 것들이 많죠. 얘기를 더 하자면.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뭐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을지라도 늘 이렇게 조금은 남겨둬야 또 궁금증이라는 게 이제 더 생겨서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의 인연은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각자의 삶에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열하일기를 언젠가는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